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지정학적인 내용 속에서 가장 인접한 나라죠, 사실. 5천 년 역사 속에서 가장 접촉이 많았고 가장 연결된 상태에서 많은 관련을 갖고 이렇게 있는 나라죠. 중국이죠, 중국. 예. 그 중국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어느 시대고 역사 속에서 그 가까운 지역의 이웃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멀리 있는 그런 나라가 쳐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침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침략한 것은 중국이죠, 중국. 그러면 한반도의 앞으로의 통일을 이렇게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하가 된다면은 가장 한반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두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한민족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불문가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국은 역사상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이런 명제를 한번 제시하면서 중국의 왕조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상황에서는 중국 어떤 나라인지 한번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의 자주성이 엄청나게 부각되는 그런 나라로서 중국의 이렇게 대등한 입장의 나라였다고 봐야 돼요. 우리 한민족의 나라가. 근데 이상하게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보면은 1388년에 이화도 해군을 통해서 그 이성계와 정두전에 의해서 이화도 해군이 단행된 상태에서 채영이 제거되고, 결국 신흥 사대부의 그 정두전 세력과 그 다음에 이성계 군사 세력이 합쳐진 상태에서 조선이 건국되는데, 결국 그들의 세력이 정치 군사권을 장악하고 고려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단계의 그런 이치를 확보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후에 1391년에 과전법 실시를 통해서, 과전법 실시라는 것은 토지개혁을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지도층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권문세가들, 왕실 토지의 많은 토지를 다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논아주는, 자영농을 육성하는 상태에서 그들 세력이 경제권까지 장악했죠. 그래서 혁명을 통한 그 결국 조선이 건국될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이상하게 조선은 결국은 사대주의 사상의 내용으로 이렇게 치닫아요. 고려시대까지는 자주적인 그런 국가로서 우리 고유의 왕의 연호를 다 사용했어요. 근데 조선은 명에게 승복하는 상태에서 명에게 나라 이름도 이렇게 부여받는, 자문을 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조선이, 원래 이름이 조선이니까 이제 고조선을 얘기하죠. 조선으로 이렇게 부여받고, 그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그 세자 책봉부터 명나라의 사대 예술에서 그들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렇게 시작됐던 조선이 결국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민족에게 나라를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나라로서 이렇게 마지막 왕조로서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되는데, 그럼 가장 인접한 국가였던 중국은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그 조선 시대에 사실은 자주국가의 형태가 아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이라는 중국 국가 주석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그런 망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조선 시대의 그런 속국이나 다름없는 형태의 그런 유지가, 나라의 존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기간이 조선이 1392년에 건국돼서 멸망은 1910년이지만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바꾸면서 자주성을 이렇게 회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그 시기까지가 조선의 자주성이 훼손된 그런 시기로 볼 적에 중국의 속국 형태의 그런 자주성이 훼손된 그런 기간이 무려 503년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503년간은 중국의 지배권 하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어느 그 교수가 그 일본의 지배가 36년간이니까 오히려 중국의 지배 하에 있었던 시기가 더 길었다. 또 그 시기에 있었던 그런 조선의 그 정책적인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하는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게 거의 소국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기간을 비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청나라의 그 후에 이제 명나라의 바통을 이었던 청나라에게 그 당하는 상태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을 원초적인 그런 상태부터 파악해야 되니까 그럼 중국의 왕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은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이라 해서 그 공산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 집권하고 있는 중원을 비롯한 우리의 옛땅이었던 만주 이런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국의 왕조가 어떻게 변천됐는지, 어느 민족의 한 나라였는지 이렇게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결론적인 상에서 다시금 중국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중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시기를, 왕조를 갖다가 보통은 하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라. 그 이전에 전설의 시대도 있어요. 전설의 시대도 있는데 그 시기를 보통 삼황오제라 그래. 삼황오제. 그래서 중국의 그 왕조 변천의 상황에서 처음에 나타난 시대를 보통 그들도 역사 시대라고 아니하면서 삼황오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황오제. 삼황하면은 수인씨, 복희씨, 신농씨 이렇게 세 명을 삼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복희씨는 태호 복희씨라 하면서 사실 동이족의 시족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 시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 곳곳에 삼조당이라 해서 자기들의 국조, 시조라 해서 세 명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얘기하는 헌원 황제, 자기네 조상이라고 이제 원래부터 주장했던 헌원 황제. 그 다음에 동이족의 조상격이 되는 그 태호 복희 씨를 자기들 조상이래. 끌어가서 세 명의 조상이라 해서 삼조당에 모세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또 얼토당통한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헌원 황제와 싸움에서 졌다는 치유천왕을 요즘엔 자기들의 또 조상으로 모셔. 아주 전쟁의 신이고 모든 것을 갖다 승리로서 그 당시에 장악했던 배달신시국의 황제인데, 처음에는 자기들의 조상이 아니라 하다가 요즘에는 삼조당이라 해서 태호복희 씨, 그 다음에 원래 헌원 황제, 그 다음에 치우천왕까지도 자기들의 조상이래요. 근데 원래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세 명의 그 지칭되는 인물은 삼황오제예요. 삼황. 그래서 수인 씨, 복희 씨, 신농 씨라고 불러요. 그 삼황 하면 이렇게 세 명을 붙여서 얘기할 수 있고, 오제 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헌원 황제, 그 다음에 전욱, 그 다음에 제곡, 그 다음에 오제 하면은 그 마지막으로 요임금, 순임금까지를 오제로 포함을 시켜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또 많이 해자되는 그런 임금들이 요임금, 순임금이죠.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을
제후로서 다스렸던 그런 시기에 사실은. 근데 여하튼 중국의 왕조에서는 사망오제 시대, 요때까지는 처음에는 이제 전설의 시대라고 하다가 이거 실제 왕조의 형태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중국의 그 역사 왜곡이에요. 역사 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비로소 중국의 왕조 중에서 나라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데 그게 여름 하자를 쓰는 하나라예요. 하나라. 대략 BC 2200년경, 어떤 책에는 BC 2070년경 건국된 나라가 하나라라 해서 최후의 왕조명을 띤 그런 나라로 출발한 것이 하나라예요. 하나라. 그 다음에 하나라 다음이 이제 은나라예요. 은나라. 근데 은나라는 나라 이름을 역사책에 다른 책에는 또 달리 표현해요. 상나라라고 표현해요. 상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직업상의 내용에서 뭐 농민, 상인, 그 다음에 뭐 수공업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직업이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인이라는 이 상인의 표현은 상나라 사람이라는 데서 이렇게 묘사된 거예요. 이 상나라가 대단히 그 상업 활동을 잘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상나라가. 그래서 은나라 사람들을 상나라 사람이라 해서 상인, 여기에서 유래된 표현이 은나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요 은나라 다음에서 나타난 나라가 이제 주나라예요. 주나라. 주나라. 근데 주나라는 중앙에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는 서울이 서쪽에 있었느냐, 서울이 동쪽에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서주시대, 동주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서울이 서쪽에 있을 때는 지금의 중국의 중원의 낙양을 얘기해요. 낙양. 그래서 낙양이 서울이었을 때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또 동쪽으로 옮겨가서 호경이 서울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주시대, 동주시대 하는데, 이 주나라 때 이제 여러 중국의 그 사상들이 태동해요. 그들을 갖다가 그 제가 백가라 하는데, 지금의 이제 많이 중국 사상 중에서 정착이 됐던 많은 학자들이 이때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공자, 맹자, 순자, 장자, 노자, 다 이 주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국의 중원의 사상, 유교 사상이 이때 태동했다고 봐야 돼요. 주나라. 근데 중앙에는 주나라 왕실이 있어서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하고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은나라의 바탕이 사실은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나라들도 다 동이족의 제후국가 형태의 나라라고 보는데 자기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중국의 왕조 변천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즘에는 중국이 어떻게 하죠? 중국이 그 후에 우리 동이족의 나라로서 명확히 지금까지는 저들이 이렇게 인정했던 뭐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이런 나라도 다 이제 중국의 나라 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 공정이에요. 여하튼 이 주나라에서 은나라가 멸망이 되고 주나라가 이제 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서울이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서주시대, 동주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서주시대, 동주시대의 지방에 그 주나라 왕실을 받드는 상태에 제후들이 나타나는데 서주시대에는 제후가 5명의 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패시대라고 해요. 오패시대. 동주시대는 지방에 제후가 7국가가 있어서 칠웅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주시대, 동주시대로 구분된 상태는 오패 칠웅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나라는 있었지만 이 시대를 중국의 역사에서는 주나라를 갖다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아예 여러 사상가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갖다가 일컬어서
자기들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해요. 춘추 전국시대. 요게 이제 주나라 때.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시기가 주나라는 춘추 전국시대예요. 왜냐하면 요 서주시대가 BC 770년부터 BC 403년까지 이게 춘추시대예요. 서주시대, 오패시대. 동주시대는 BC 403년부터 BC 221년까지 403년부터 BC 221년까지 이때가 동주시대, 칠궁시대. 그러니까 거의 주나라가 춘추전국시대. 여기 은나라가 건국된 것이 한 BC 18세기예요. BC 11세기까지 전속이에요. 그러면 주나라도 초기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거의 춘추전국시대예요. 그 춘추전국시대가 이어지는데 요 춘추전국시대에 전국시대 칠웅 이걸 통폐합해서 통일하는 나라가 처음 나타나요. 통일하는 나라가 처음 나타나는데 그게 유명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여기 칠웅시대의 7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진나라인데 진초, 연제, 한의조의 진나라인데 그 진나라가 요런 진나라예요. 중국에는 진나라가 많아요. 요런 진나라가 있고 또 두루진자에 요런 진나라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칠웅시대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는 이런 진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진나라의 황제를 진시황이라 그래요. 진시황. 그래서 처음으로 황제가 됐다. 진시황.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황제가 됐다 해서 비로소 시자를 써서 진시황. 근데 이걸 본따서 요즘에 중국의 주석이 누구죠? 시진핑이에요. 자기가 황제라는 거예요. 시황제라는. 진시황을 본따서 자기가 비로소 황제가 됐다. 이런 진시황의 진나라가 전국시대, 동주시대를 통일하는데 그 통일한 시기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시기가 언제냐면 BC 221년이에요. 그 다음에 진시황은 또 유명한 것이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북방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중원을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그런 방어하겠다는 상태에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의 그 동쪽이 원래는 지금의 산해관이 아니에요. 산해관이 아닌데 그 후에 명나라 때 산해관까지 늘린 것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산해관까지가 만리장성이라고 주장하다가 요즘에는 또 역사 공정의 역사 왜곡을 통해서 한반도 내에 있는 청천강에 고려시대에 쌓았다는 천리장성에 그 연결된 거기까지를 만리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반도까지도 중국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얼토당토한 역사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한 나라들 자체도 동이족의 제국가였는데 이 나라가 다 이제 중국의 왕조였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주장하지 않던 뭐 고구려, 발해도 이제 중국의 변방 정권이었다. 만리장성도 무슨 그게 늘어나는 그런 건지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제 한반도까지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런. 그러니까 만리장성 내에 있는 것은 다 중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북방의 오랑캐였다. 그게 이제 동이라는 개념. 여하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근데 이 진나라 가격한 뭐 분석행위요 학자들을 갖다가 그냥 다 묻어버리죠. 몇천 명을. 그런 상태에서 분석행위를 일으키고 그렇게 과격한 정치를 추진함으로써 결국 진시황은 사후 얼마 안에 가서 진나라가 멸망이 돼요. 통일한 게 221년인데 BC 206년에 두 나라로 갈라져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그걸 이걸 빗대서 만든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기인데 장기에 나타나는 그 표현의 나라가 초나라와 한나라예요. 초나라 한나라. 그래서 초나라와 한나라로 분열된 시기가 BC 206년인데
잠깐 분열됐어요. 잠깐 분열되고 그 바로 이어지는 나라가 초나라를 항우를 멸하고 중국을 다시금 통일한 중국 민족에 간 아주 오리지널 중국 민족, 유방이라는 사람, 유방. 그 유방에 간 나라가 결국 무슨 나라냐면 한나라예요, 한나라. 그래서 중국 민족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한족 그래요. 진화족, 한족. 이때 비로소 중화민족, 중국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반드시 섰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이 다 중국 민족이다 하면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전에 우리가 고조선의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고조선의 조선을 따서 조선 지금 뭐 조선 민족이고 또 우리는 한민족이고 또 삼한의 이렇게 해서 그 이전의 나라 표현을 민족의 표현을 쓰는데 유독 저들은 한족이다. 그 이전의 나라가 자기 나라였다면 아니 우리는 하나라가 우리나라였으니까 하족이요 이렇게 부르는 게 당연하죠. 역사가 오랬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 하족이 아니면 우리는 은족이요 얘기하든지. 근데 유독 한족이네. 아 이때부터 중국 비로소 우리가 중원을 제대로 차지하고 중국이 출발했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족이 됩니다. 근데 이 표현도 우리의 대한한자, 대한한자의 한과 표기상의 우리 한음으로는 표현이 같아요. 요 내용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문자의 발명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이 진화족의 이 한자도 요런 한자가 아니라 원래 이런 한자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물려준 그런 글자라고 봐요. 이게 고조선 시대에 다 만든 과정이 다 나와요. 한글의 훈민정음의 가림도 문자, 중국의 한자 언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행이 됐다. 이게 다 나와요. 여하튼 중국은 이렇게 한족에 의한 한나라가 결국 요 시기에 BC 202년에 중국을 통일해서 한족에 의한 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중국을 다스리게 됐죠. 요 한나라가 결국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이 돼요. 한나라가. 대략 중국의 왕조는 200년, 길어야 300년, 다 100년 조금 넘는다는가 이렇게 단명왕조예요. 단명왕조인데 요 한나라가 쓰면서 조금 기간이 늘어나요. 늘어나서 이 한나라가 한 400년간 존속이 돼요. 400년간 존속이 되는데 그나마 중간에 또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200년, 뒤에 200년 이렇게 구분돼서 앞에 200년을 전환, 뒤에 200년을 후환 이렇게 구분해요. 그 중간에 끼어든 나라가 왕망이라는 사람의 신라예요. 신나라. 요 신나라인데 신라와 연결돼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요 중간 한나라의 전환과 후환으로 갈라지는 시점에서 잠깐 동안 중국을 지배했던 민족이 동일이에요. 그 신나라.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신나라. 신라 계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은 전환, 후환으로 나눠지는데 전환이 200년. BC 202년부터 이게 BC입니다. BC 202년부터 AD 8년까지가 전환. AD 8년부터 AD 23년까지가 왕망의 신나라. 신나라의 뒤를 이어서 다시 후환. 다시 후환으로 넘어가서 후환이 AD 23년부터 220년까지가 후환이에요. 그래서 200년씩 나눠지는 전환 후환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젊었을 때 또는 학생일 때 그렇게 즐겨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것도 조나주의 성격의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읽었죠. 그 책이 뭐죠? 삼국지죠, 삼국지. 삼국지를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역사에 전쟁 재미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건 안 읽고 중국 거를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 의식이 조나주의 상태에서 남아있었는 거예요, 의식이. 요때가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 시작이에요. 220년. 이때 나타난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죠? 그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의 손권의 오나라. 그 다음에 이
한나라의 바통을 이었다는 그 같은 유씨, 기가 컸다는 그 누구죠? 유사기, 유비언도. 그건 한나라의 왕족이에요, 사실. 근데 그가 세웠다는 척한. 이렇게 중국의 삼국시대가 전개되는데 그 시기가 대략 한 60년간 전속이 돼요. 220년부터 285년까지. 그래서 중국의 삼국시대는 아주 짧아요. 그걸 나중에 그 원나라 말기에 그 나간중이라는 사람이 원래 정사로서 역사 속에서 썼던 그 진수의 삼국지를 갖다가 소설화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의 삼국지 연일 그 소설이에요. 그걸 저희들도 엄청 즐겨 읽었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 삼국시대가 285년까지. 이 중국의 삼국시대에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나타나요. 통일한 나라. 누구는 뭐 삼국지를 10번을 읽었다는데 누가 통일했어? 이렇게 보니까 조조가 통일한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조조는 통일 못했잖아요. 조조도 그의 아들 조비의 아들 조예, 그 다음에 뭐 조왕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사마의 중단의 사마씨에게 똑같이 그 후손들이 피살돼요. 그래서 길을 이었던 나라가 중국은 삼국시대에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아까 중국의 진나라라는 표현의 한글 표현의 진나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요런 진짜 진시황의 진나라, 두루진자의 남북조 시대의 진나라. 여기에 사마이의 진나라는 또 이런 진나라가 아니에요. 요런 진나라예요. 요 사마씨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해요. 삼국시대를. 그게 이제 진나라예요. 이 진나라가 285년에 통일했어요. 근데 중원에 이 진나족이 중국을 통일했는데 또 견디지 못해. 파랑의 난이 나고 많은 혼란이 갑자기 들어닥치면서 북방의 그 강력한 우리 5호 동이족 계통이 중국을 북방을 침략해요. 견디지 못하고 쫓겨가요. 쫓겨갔다면 걔네들은 강남이야. 어디로 쫓겨나? 강남으로 쫓겨가. 그 쫓겨가서 나라 이름을 뭐 남동 쪽으로 쫓겨간 상으로 표현했는지 진나라를 동진 이렇게 동진. 요때가 317년이에요. 중국의 삼국을 통일했는데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나라가 또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오나라가 있었던 동진으로 도망가요. 이게 이제 317년에 동진이에요. 그 북방에는 진나라가 있었던 중원 북방에는 동진이 남쪽으로 쫓겨가니까 북방에는 여러 나라들이 난립을 해요. 근데 그 민족들은 다 동이족이에요. 그들이 지칭하기를 그들을 오호라고 불러. 동이족, 뭐, 그 다음 선비족, 흉노 이런 갈래 후예들이 갈족, 저족, 강족 그런 민족에 한 5민족에 의한 오호가 세운 나라가 무려 16나라가 난립을 해. 북방에서. 이때 16나라의 나라 이름이 뭐 전진, 전현, 후현. 그래서 이 전진의 그 왕이었던 그 전진의 부견의 왕이었던 전진에서 고구려의 불교를 전래해서 전진의 순도가 고구려 때 소순왕 때 불교를 전래한 거예요. 이때가 56.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56국의 북방이 또 통일돼요. 56국의 북방이 통일되는데 처음에 남북조 시대 혼란기를 통일한 게 이제 수나라인데 이 56국의 그런 나라를 통일한 왕조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어느 나라냐면 그 후에 북이에요, 북이. 조조의 나라가 삼국시대 위나라라 했는데 똑같은 위자를 써요. 북이라는 나라가 56국 북방을 통일하는데 이게 439년이에요. 439. 북이가 통일해요. 북이.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북위가 다시 분열돼. 북위가 다시 분열돼서 동위, 서쪽은 서위로 분열돼. 그 다음에 동위는 북제. 중국의 왕조 변천이 상당히 복잡해. 아주 나라도 컸었고 지역이 그 다음에 오랫동안의 상태이기 때문에 동위에서 북제, 서위에서 북주. 요 북주의 애척 세력이 누구였냐면 이제 양견이라는 사람, 양견. 양씨예요. 버들 양씨. 그 양견에 의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북쪽에 56을 통일한 북위가 이렇게 분열됐다가 다시 요거를 망라한 북주의 애척 세력이었던 양견이 수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581년이고 이 수나라가 북쪽을 다 통일하고 또 남쪽으로 쫓겨갔던 동진이 있는데 동진은 바톤이 이어져요. 동진, 그 다음에 조그만 나라, 또 송나라, 또 제나라, 양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런 진나라, 요런 진자의 진나라. 그래서 이쪽을 남조문화, 남조, 이쪽을 북조. 그래서 요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 하는데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양견의 수나라예요. 이 수나라가 아버지 양견과 아들 양강에 의해서 고구려 침략을 계속 시도하다가 4차례에 걸친 고구려 침략이 대대적으로 실패함으로써 나라가 바로 멸망이 돼서 이 수나라가 뒤를 이었던 나라가 당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침략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신라와 나당연합에 의해서 결국 나당연합이 결성돼서 결국 이 나당연합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이 되고 고구려가 멸망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라에 의해서 통일되는 최초의 민족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봤죠. 그러면서 고구려가 있었던 한민족의 그 고구려의 땅에는 대진, 발해와 한반도와 일부 지역의 만주 지역에는 신라가 난립한 신라가 같이 존재하는 남북조 시대인데 그때의 수당으로 연결됐던 당나라가 907년에 멸망이 되고 다시 당나라가 분열돼요. 다시 분열되는 상태 중국의 세 번째 분열. 첫 번째는 남북조의 분열. 그 다음에 56국의 분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대 19국의 혼란이에요. 송나라 5대 19국의 혼란. 당나라가 907년에 멸망되면서 당이 멸망되면서 이어진 5대 19국의 혼란. 이렇게 난립되는 상태에서 이 5대 19국을 통일한 나라가 조광윤이라는 사람에 의한 송나라예요. 그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것이 960년이에요. 이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화, 한족에서 통일된 송나라가 중국 역사 속에서 문화는 발달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당나라의 뒤를 이어서 문화는 송나라 때 발달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국 역사에서 중국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중에 가장 문약한 나라, 약한 나라가 송나라예요. 그래서 송나라를 쳐들어온 나라가 요 나라, 정강의 변에 의해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가요. 뒤를 이어서 북방에는 여진족에 의한 금나라가 또 송나라의 압박을 가해요. 이 송나라의 황제 2명을 잡아다가 금나라를 끌고 가요. 이게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에요. 1127년에. 아주 문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남송이라고 불려요. 남송. 같은 송나라에도 북송, 남송 이렇게. 그래서 남송으로 해서 존재하다가 송나라 이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인데 남송 시대로 넘어간 상태에서 그 뒤에 이제 북방의 요나라, 금나라의 뒤로 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몽고족에 의한 나라가 중국 나라 이름으로 원나라로 연결돼요. 몽고족에 의한 나라예요. 중국을 차지하니까 중국의 왕조명과 같은 단어가 하나인 그런 원이라는 나라로 국호를 정해요. 그 세계를 제패했던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한 것이 13세기. 이 원나라가 한 100여 년 가까이 존속하다가 다시 쇠퇴하죠. 그래서 원나라 다음으로 이어진 나라가 결국 중국 한족에 의한 나라, 주원장, 거지면서 홍건적의 우두머리였던 명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게 주원장의 명나라. 이게 1368년이고 명나라의 뒤를 이었던 나라가 다시 여진족에 의한 청나라.
요게 1911년까지 존속해요. 1616년에 시작돼서 1911년까지 존속해요. 요 청나라가 결국 청나라 말기에 그들이 국부라고 지칭하는 손문의 그런 중화 사상에 의해서 결국 모택동의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장개석의 자유중국 둘이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제1차 국공합작, 제2차 국공합작 통해서 대일항전을 계속하다가 결국 장개석의 자유중국이 본토를 빼앗기고 대만으로 쫓겨가는 상태에서 오늘의 현실은 이제 본토를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변하는 양, 중국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왕조가 변천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 속에서 결국 인접한 국가였던 우리 조선, 한국은 처음에 이 명나라에 의해서, 나중에 여진족의 청나라에 의해서 계속 사대적인 그런 상황에 굴욕적인 그런 나라의 존속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결국 503년간은 중국에 예속된 그런 나라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중국 시진핑도 그런 망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4대 사상으로 치닫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을 좀 보면은, 그 서대문에 그 독립문이 있어요. 독립문이 있는데 그 서대문의 독립문은 원래 중국의 사신을 이렇게 사신이 오면은 중국의 사신을 맞아들이는 그런 모화관이라는 그런 영언문이라는 문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중국의 사신이 오니까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한때는 왕도 나가고 또 대신들도 나가고 가서 맞이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독립문의 일자리인 영언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말에 독립협회 주동 인물이었던 이제 서재필 박사가 그 영언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는데,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독립문이 아니에요, 사실. 명시상부하게 중국에 예속된 4대 사항에서 우리는 개국연호를 사용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독립적인 황제국가라는 그런 의식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독립문을 세운 것이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독립문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때 모 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대통령이 그 독립문에 가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그 의미하는 3.1절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고 이렇게 했다는 아주 웃지 못할 천국이 있었어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3.1절날 대한독립 만세를 거기서 그렇게 외쳤던 그런 상황을 볼 적에 상당히 좀 쓴웃음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대략 한 뭐 2018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서대문의 어떤 그 독립문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중국이 우리에게 준 막대한 피해는 계속 역사 속에서 묻히고 있어요. 거기다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의 불법 남침이 있었죠. 그러다가 계속 밀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인천 상주 작전을 통해서 반격을 시작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계속 통일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평안도 한경도까지 진출했던 그런 한국군, 그 다음에 유엔군이 다시금 중국의 모택동에 간 그런 중국 군대에 참여하에 일사후퇴를 단행하는 그런 비운의 역사가 또 가까운 6.25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과연 중국이 우리 역사 속에서 가져다 준 그런 내용이 과연 지금의 상태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렇게 존속시키는 그런 상태의 역사적인 그런 우방 국가였는가, 이런 판단은 좀
서로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현재의 안전과 또 앞으로 계속 그 지역에 살아야 될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의식을 갖는 가운데 잘 분별해야 될 역사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그런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이런 내용의 주제를 통해서 한번 오늘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